예, 오늘 첫 번째 역은 시황역인데요.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참 모처럼 오랜만에 그죠?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는 맨날 왜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 거예요? 언제 반등해요? 그랬는데 뭔가 조금 반등의 기운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도 올랐고요. 네. 물론 상승이냐 반등이냐는 고민이 있는데 오늘 상승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 뭐 나스닥이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어제 왜 일어났냐 하면은 사실 첫 번째는 전쟁 트레이드의 되돌림 현상이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고 또 뭐가 오르죠? 달러가 강세가 되죠. 네. 그리고 국채를 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주가는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팔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워 트레이딩, 전쟁 트레이드인데 이게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현상이 어제는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간 건데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겠구나라는 조금 심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는 것으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연준 위원들의 조금 우호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패트릭 하커 연준 총재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금리는 좀 동결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좀 하셨고요. 그 오스탄 굴스비 연준 총재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조금 억제된다라는 거는 지금 연준위원 사이들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블랙아웃 기간이 다음 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호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국내 장에서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긴 한데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 계속 하셨죠. 예. 맞아요. 반도체였습니다. 계속 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다. 근데 그 탄력 있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외인의 수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6거래 동안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여줬잖아요. 외인 수급 이제 돌아서는 건지 돌아설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동안 16일 동안은 사실 외국인이 돌아오지 못했던, 그러니까 계속 자금이 유출이 됐었죠. 그런 요인들의 가장 큰 거는 이 상황 자체가 한국이 좀 외국인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결국에는 그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그 약세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주저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이죠. 전쟁 때는 가장 강력한 그 안전자산, 그러니까 화폐인 달러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뭐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위로 올라가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확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신흥국 투자보다는 선진국 투자가 좀 선호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 한국의 투자를 좀 꺼려 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그 통화 정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기준금리가 5.5고 한국은 뭐 이번 주에 한국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가 있죠. 근데 뭐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사실 한국도 뭐 추가적으로 올리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 금리 차이 자체는 뭐 좁혀지진 않고 계속 이렇게 한 200bp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금리 차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돌아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기대감 때문에 들어온 건 맞는데요. 조금 이 원달러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강달러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외국인이 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그럼 멀었다 이런 말로 들려서 좀 서운했거든요. 멀었다기보다 하루 보고 좀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외국인이 계속 팔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네.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런가요?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아서 뭐 네. 다들 조금 힘들어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연초 대비로 하면은 코스닥은 19% 올랐거든요. 사실 코스닥이 그렇게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도 아는 거예요. 아, 코스닥이 이게 계속 가기는 힘들겠구나. 이 정도 먼저 먹었으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하면 그렇게 올랐는데 그 수익은 다 어디 간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투자자들은 그래도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빠져도 아직 수익이에요. 괜찮아요. 코스피 한 10%, 코스닥 뭐 19,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의 최근 없죠. 하락에 최근 괴로워하는, 하락에 예, 맞아요.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중동 얘기 좀 더 하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하고 주요 국가들이 좀 말리는 형국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확전이잖아요, 그죠? 확전만 안 되면 된다는 건데, 그죠? 네. 이란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으로선 그러면 여러 정황상 또 주변국들의 노력상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쟁 가능성이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없다 보니까 네. 조금 시나리오 분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편인데 네.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저희는 일단 이스라엘이 그 육상군, 지상군을 그 가자 지구에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만히 돼 있다, 그거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헤즈볼라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정도는 있다. 네. 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입하는 게 직접적인 개입은 없을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방문도 하고 있고 네. 국무장관도 미리 이스라엘에 파견이 돼서 조금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원의장 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이스라엘이 막 전면전으로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그런 제노사이드격인 학살은 멈추겠다라는 예. 의지가 좀 강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저지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전쟁도 확전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항모가 또 지중해 배치가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갔잖아요. 그렇죠. 2개 보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감히 천조국을 상대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국가, 다른 중동 국가들이 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확전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간의 이런 분쟁 자체는 원래도 계속 있었는데 이런 분쟁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이렇게 이어지다가 조금 또 종식이 됐다가 네. 이어지다가 종식됐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좀 생각입니다. 네. 네, 또 확전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제일 관건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미국 얘기를 또 해보면은 최근에 시장의 악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이런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 12월 그렇다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정말 안 할 것인지 이 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 기준금리 동결을 계속 이어갈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월까지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톤 자체가 그 매파적인 분들도 조금 완화적으로 되는 네.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 주 발언도 있어요. 발언도 있죠. 목요일인가, 그죠? 그래서 네. 키가 아마 그거게 될 맞아요. 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께서 네. 톤 자체를 기존에는 뭐 사실 그분 자체는 되게 중립적으로 애매하게 발언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이 톤 자체가 그래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톤이었는데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런 톤이었는데 그런 톤이 좀 이렇게 한 단계 낮아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비둘기파 위원들은 되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네. 좀 금리 인상은 안 하고 동결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선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그런 여파 때문에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두 번째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리세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톤 자체는 좀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ME 페드 와치 상에서 보면은 11월 달 금리를 90이네. 90.1.
90.1. 이고요. 동결이고요. 아, 네. 숫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12월 13일은 동결이 67.2. 네,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인상 확률이 12월이 좀 30.3. 그렇죠. 좀 이 12월 달이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니 인상 아닌데 동결이 높은데요? 12월. 그게 11월 대비해서. 11월 대비했을 아, 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11월은 동결이 거의 뭐 그렇죠, 확정적으로 그렇죠. 되고 있고 12월 달에는 그래도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래도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란이 참여하게 된다면은 이제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란이 참전하면 유가가 뭐 150불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12월 땐 그래도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반영돼서 12월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연내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어요. 12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결로 가면 내년에는 사실 금리 올리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물가가 조금씩은 떨어지니까 그렇죠. 디스인플레이션이니까 맞습니다. 내년 가면 언제 내릴 거냐에 관심이지 올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조금 멈춰주면서 내년 이제 인하를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이제 지금이 실적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국내보다도 미국은 간밤에도 그렇고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사실 전쟁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갔거든요. 금융주 실적 좋게 나왔고 네. 이번 주 또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실적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넷플릭스하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우선 넷플릭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분기 예상 EPS는 3.49달러. 이전 분기에는 3.29달러였기 때문에 작년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 미국 내수 경제에 따라서 좀 많이 실적이 움직이는데 미국 내수 수요 자체는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가 3분기 동안에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일각에서 좀 우려하던 거는 그 초과 저축이라 그래가지고 2020년 3월 이후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이런 혜택 때문에 미국인들이 많이 쌓아놨던 저축을 21년도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22년도에서 많이 소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비했다. 그러면 소비 여력이 없다라는 우려가 좀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미국 소비가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에 소비 자체가 좀 견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 예상 EPS는 0.73달러. 근데 이제 바로 전 분기가 0.91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전 분기보다는 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격 인하하고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최근 그 뉴스 보시면 얘네는 이제 월별 전기차 판매량 인도량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일단 보였잖아요. 네. 미국 소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3분기에도 견조하지만 네. 글로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여력이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저번에 그 영국에서도 전기차 전환 시점을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런 발표를 하는 등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소비 여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때문에 테슬라 실적 기대감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면은 뭐 상대적으로 많이 수요가 이제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가격 내린 효과로 판매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이번 실적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그런 게 주가 턴어라운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의 기대치가 네. 높은 상황에 이번에도.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얘기 계속해서 해보면 이 중국을 겨냥해서 네. 기술 경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 강화 조치를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중국 수출 통제 제한이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2개 모델 정도를 중국에 수출을 못했다고 하던데 주요 내용 이번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 또 반도체,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요. 우선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정부가 좀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반도체 장비라든지 네. 첨단 반도체를 이제 중국에다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뭐 구체적으로는 원래는 그 최첨단의 그런 장비들은 원래는 규제가 됐었어요. 원래 수출을 못하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좀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네. 좀 이렇게 그 기술이 떨어지는 그런 반도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출이 됐었는데 그런 부품
반도체조차도 이제 중국한테 AI와 관련이 돼 있으면은 수출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해서 반도체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막 새로운 내용이라서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뉴스였다라는 관점에서는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네.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크게 한국 반도체 악재로는 아니었다. 반대로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난 뉴스이긴 한데 미국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한테 중국에 있는 공장에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것 그거를 이제 원래 유예를 했었잖아요. 이게 제한하는 걸 유예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 기업에게는 훨씬 더 큰 뉴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무기한 이제 연기를 해서 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아무 무리 없이 그 자사 예. 공장에다가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해소됐다. 플러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는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업종이고 계속 그러니까요. 가시성이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그 주목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에 했었던 그 유예 조치가 1년이 돌아오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풀렸고, 네. 확인이 지난주엔가 이제 됐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도 좀 돌아 나오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실적 좋았고, 그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하이닉스도 괜찮게. 예, 괜찮았더라고요. 적자 폭이가 줄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 반도체 쪽은 상황이 굉장히 좋게 지금 돌아갑니다. 그러면 관심 섹터는 이따 얘기할 때 반도체 또 얘기하실 거 분명히네. 일단 시장 전략부터 사실은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려운 국면에서 오늘 올라가긴 왔지만 이게 그럼 다시 상승이냐? 사실은 중동 리스크가 상당 부분 가셨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전략적으로. 애매한 상황이죠. 예. 정말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전쟁 단기적으로 워 트레이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전자산 이런 게 선호되고 유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이 좀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은 단기적으로 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저희는 확전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는 저희는 뭐 주가가 그 전쟁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면은 뭐 이란이 개입하는 그런 이슈 극단적인 이슈 말고 아니면 뭐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은 저희는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네.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사실 연준 이슈가 가장 컸었잖아요. 연준이 11월 달에 금리 올리냐 말냐. 그러니까 결국 연준에 다시 관점을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준이 주목하는 건 결국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인데 미국 경제 자체는 뭐 괜찮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자체도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업종에 주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 대비 24년에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기대되는 이런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당연히 반도체가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유틸리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조선,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이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 중에서 아무래도 고금리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이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비용을 좀 이렇게 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조달금리 자체를 좀 낮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덜 낼 수 있는 이런 우량주 현금이 많은 그런 종목 위주로 갖고 있는 게 좀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뭐 전력기기 이런 쪽도 오늘 변압기 이런 쪽 강했어요. 그렇죠. 전압기 이런 쪽은 사실 미국 쪽으로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 자체도 이 업체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업종들도 굉장히 괜찮은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리포트 보니까 최근에 2024년 전망 쓴 그 증권사들이 몇 군데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벌써요. 벌써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빨라져 이게 빨라져요. 그죠? 네. 속도가 불러가지고 12월에 내다가 11월에 내다가 10월에 내다가 저희는 아직 안 냈는데요. 네. 그 저번 달에 근데 2024년 전망을 미리 보자. 아, 라는 자료를 썼었습니다. 전망을 미리 보자. 그걸 또 더 네, 그렇죠. 한 번 더 미리 보자라는 자료를 냈었습니다. 네. 나중에 자료 내시는 것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예, 나정한 의원과 함께 시황역에서 전략과 종목 이야기, 섹터 전략 이야기 함께 나눴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